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커피입니다. 이거 커피 애증의 기호식품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면서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위장에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첫째로 중단해라 하는 게 커피입니다. 항상 환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장님, 하루에 한 잔. 이것도 안 되면 너무 좋아하는데 일주일에 한 잔.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원장님, 제가 카페인 안 좋은 거 알아서 디카페인으로 먹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다 중단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한을 하고 안 하고 치료의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그걸 허용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커피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파헤쳐서 여러분들도 이 커피를 먹지 말아야 될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수면 영상 올렸을 때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커피 끊어야겠네요. 그런데 커피의 어떤 성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카페인이 문제인가요? 커피 안 마시면 머리가 깨질 듯 아픈데 카페인 대체제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왜 마시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자꾸 반복적으로 마시고 중독돼 있고, 이거 왜 무슨 효용이 있어서 이렇게 다들 마시고 있을까요? 여러 이유들로 마시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 정신이 깨지가 않아요. 커피를 마셔야지만이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커피 향만 맡으면 너무 좋아요.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피로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유들로 다들 커피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전혀 먹지를 않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요. 제가 환자들한테 커피를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원장님은 진짜 한 잔도 안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환자들한테 운동을 해라, 뭘 하지 마라, 매운 거 먹지 마라, 몇 시에 자라, 몇 시에 일어나라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저는 제가 하지 않는 걸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는 것만 얘기를 해요. 환자한테는 커피를 마시지 마라 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의사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지 않습니다. 환자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환자들이 내과에 제가 상담받았을 때는 조금의 커피는 괜찮다던데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 그 원장님이 커피를 좋아하시겠지. 그래서 자기도 커피를 완전히 환자한테 제한을 할 수 없는, 자기도 기호식품이니까 아마 그렇게 행동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완전히 카페인에 대한 중독이 없어요. 그래서 카페인의 효용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카페인이 피로를 풀어준다는 것은 이 가짜, 허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득은 없고 손해만 있는 그런 식품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환자한테 그건 끊어라. 제가 끊으라고 해서 환자가 몇 개월 동안 끊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환자가 무슨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랑 만나서 거절할 수 없어서 한 잔을 딱 먹었는데 우와, 이걸 먹으니까 너무 안 좋더라. 대부분 이 얘기를 해요. 결국 이게 얼마나 안 좋은지는 본인이 계속 먹고 있을 때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왜? 커피를 먹고 있는 시스템으로 몸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미 커피가 내 몸 안에서 신경 호르몬처럼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들이부었기 때문에. 그게 빠진 상황을 처음에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거에 의해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히 배제되고 새로운 시스템, 정상적인 시스템이 다시 구축이 됐을 때 커피가 개입을 하면 상당히 힘들어져요, 몸이. 그제서야 커피의 문제점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커피를 먹어서 피로가 회복된다는 착각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몸이 피곤했을 때 우리 몸에서 아데노신의 양이 늘어납니다, 혈중에. 이게 몸이 피로하니까 이제는 좀 휴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피로가 쌓였을 때 지폐물질로 생기는 물질이에요. 이게 어디 가냐? 뇌에 있는 수용체에 딱 들어갑니다. 뇌에 있는 수용체에 딱 들어가면 뇌가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나 피로가 너무 쌓였어. 그러니까 쉬어야 돼. 피로라는 신호를 막 내놓습니다. 졸리고 근육통이 생기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하다고 느끼는 현상, 눈이 많이 피로하게 느끼겠죠. 이런 현상을 유발합니다. 이거 뇌가 의도적으로 지금 피로하니까 지금은 쉬어야 돼 라는 신호들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커피를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데노신이 이렇게 작용을 해서 뇌수용체에 달라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뇌수용체가 이렇게 있으면 아데노신이 이렇게 붙어서 수용체의 신호를 만들어내요. 뇌수용체에 이렇게 아데노신이 붙는 자리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데노신이 붙는 자리에 딱 카페인이 가서 딱 붙어버려요. 먼저 카페인은 좀 다르게 생겼겠죠. 그러면 수용체 숫자가 줄었죠. 그래서 아데노신이 이렇게 많은데도 뇌 수용체는 원래 한 4의 피로를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카페인이 들어가서 한 2개를 잠식해버렸어. 그래서 이 피로의 정도를 2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피로에 의해서, 몸의 피로 누적에 의해서 아데노신의 양은 충분히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뇌가 쉬자라는 신호를 주지를 않아요. 쉬자 신호를 안 내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커피를 마셨을 때 안 피곤해, 말똥말똥해, 졸리지 않아, 몸이 개운해, 그리고 집중력이 올라가네. 커피에 의해서 그게 올라간 게 아닌 거죠. 실제로 커피는 우리 뇌가 반드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느껴야 되는 이 수용체, 아데노신과 뇌 수용체의 관계에서 중간에 개입을 해서 방해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실제 피로가 없어졌냐? 피로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못 느끼니까 어떻게 되겠어? 쉬어야 되는데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힘이 생긴 줄 알고. 힘 하나도 안 생겼는데 피로 물질의 양이 급증을 해요. 이거 비유하자면 우리가 자동차에 뭔 문제가 생겼을 때 계기판에 이 경고등을 띄우잖아요. 엔진 오일이 부족해, 과열됐어, 냉각수가 부족해, 이런 경고등을 띄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자꾸 경고등이 뜨니까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자동차를 세우고 정비소로 가야 되잖아. 근데 이거 경고등 자꾸 뜨는 거 귀찮아. 그래서 경고등을 꺼버리는 거예요. 경고등을 꺼버리니까 문제는 엔진 과열, 냉각수 부족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눈앞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기분 좋네, 마음이 편안하다, 경고등 안 뜨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착각이죠, 한마디로.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지속되거나 더 심해지고 있는데 눈앞에서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커피를 많이 드시지만 50대 이상의 분들이 커피를 마시는 패턴을 보면 거의 이거를 생명수처럼 드세요. 이걸 안 먹으면 일상생활이 안 돼. 이걸로 아침에 깨워서 정신을 차려야지, 안 그러면 그냥 완전 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안 먹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졌는데도 커피만이 답이다. 커피의 해를 알지만 그래도 커피를 쓸 거야. 안 그러면 내 생활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50대가 됐을 때는 몸 안에 있는 기, 혈, 수 다 부족해져서 몸이 고갈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피로도 더 잘 느끼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몸이 버텨내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몸이 고갈이 됐는데 커피를 통해서 피로를 더 급증시키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데 당장 오늘 하루 버티기 위해서 커피로 속여버리는 거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커피에 대해서. 카페인은 일시적인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지만 반복 섭취 시 자연 회복 시스템의 작동을 억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정상적인 회복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속이는 거지. 이게 일시적으로 자기가 기운이 났다고 느끼는 거는 거의 가짜라는 거죠. 원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시스템은 몸의 피로에 의해서 아데노신이 증가를 했어. 그리고 뇌 수용체가 그걸 인지를 해서 아데노신의 양이 너무 많아, 이거 지속할 수 없어, 그러니까 쉬어야 돼, 쉴 수밖에 없어, 졸려서. 그냥 넉다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쉬고 자고 일어나니까 그나마 좀 낫네, 아데노신의 양이 줄었네, 이제 활동해볼까, 이런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계속 속이는 게 과연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냐. 양치기 소년이랑 똑같아요. 늑대가 나타났어, 몇 번까지는 속아줘.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마을의 경보 시스템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닥쳤는데도 나중에는 몸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심각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단순하게 오늘 하루의 피로를 해결하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했던 커피가 심각한 질환, 몸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런 지경까지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커피는 빨리 끊으면 끊을수록 좋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일반인들이 그걸 알고 나서, 끊고 나서 자기가 커피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끊어보면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수면 영상에서 커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달린 댓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도 커피 못 끊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제가 커피 관련 업 10년 하고선 내과를 한 달 한 번 약 받아놓고 먹던 사람인데도 커피 너무 좋아해서 안 끊었어요. 위산 과다제 계속 먹었죠. 가스, 복부 팽창, 타들어가는 통증, 위산 과다로 목 통증, 설사. 커피 끊어보세요. 이 증상 일주일 만에 다 없어집니다. 지금 커피 끊은 지 10개월.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다시는 입에 대고 싶지 않아요. 끊어보면 알게 되는 거죠. 아무리 긴 시간 동안 중독이 되어 있더라도 이분 말씀으로는 일주일 끊으니까 증상들이 완화가 되더라. 그만큼 커피가 나의 피로, 나의 문제를 덮어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식으로 문제가 계속 나타났던 거죠. 커피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때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커피가
심각하게 몸의 시스템을 깰 때 나타나는 신호가 있어요. 첫째로 커피를 마시면 속이 쓰린다. 위 점막이 많이 소실됐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커피가 위 점막을 완전히 쓸어버려요. 그래서 얇아져서 쓰린 증상까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커피를 먹고 있다.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리고 트림, 더부룩한 복부 팽만감, 이게 빵빵해지는 거예요. 커피만 먹으면. 위 기능이 많이 다운이 됐고 몸 안에 적체된 현상, 처리하지 못하는 내용물들이 위에 계속 잔류하는 그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사 후에 졸리고 커피 없이는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다. 커피 중독이 아주 심해졌을 때 상황이고 몸의 기본적인 기혈순환이 다 다운이 돼버려서 정상적인 기혈이 몸 안에 충분히 내재되어 있지 않다. 없다. 고갈됐다. 고갈됐는데 커피 마시면서 속이면서 더 뽑아 먹으려고 하는 거죠. 밤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 수면의 리듬, 수면에 의한 몸의 회복 리듬이 깨져서 잠을 자면서 충분히 회복되고 아침에 깨어난 상태의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밤에 얕은 수면에 의해서 쉬어야 될 심장, 내 세포들 쉬지 못하고 아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녹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힘을 내려면 또 한 잔 해야 되는 거지.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또 정신을 깨우는 거예요. 악순환 계속 반복됩니다. 또 카페인을 안 마시면 두통, 무기력이 너무 심하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의존 상태가 심해져서 중추신경계가 커피가 늘 작동하는 그 시스템으로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커피 없이는 정상적인 사고, 집중 뭐 이런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몽롱한 거예요. 정신이 그냥 거의 좀비가 돼버리는 거지. 커피가 어떻게 위장을 망가뜨리는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자들은 잘 아시죠? 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막, 점액질 분비가 충분히 돼서 위장 표면을 막으로 감싸야지만이 위에 본 세포가 손상되지 않고 위산이나 음식물에 의해서 손상되는 것을 막아준다. 많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커피가 여기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 촉촉하고 매끄러운 이 점막을 완벽하게 말려버립니다. 꾸준하게 매일매일 열심히 먹으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오늘 제가 봤던 환자인데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내시경 사진을 들고 왔는데 이 위 점막이 없어. 완전히 다 사라졌고 위축성 위염 상태로 진단을 받고 왔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위축성 위염은 한 60대부터 호발하는 질환이고 60대가 돼야지 한 30% 정도의 빈도로 생기기 시작한다. 그런데 30대에 위축성 위염이 생길 확률 제가 봤을 때 한 3% 될라나? 한 100명 중에 3명 있을까 말까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60대가 걸리는 질환이 생겼을까? 한번 들어봤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분이 20대부터 과외를 했는데 과외를 일주일에 뭐 몇 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의 매일 거의 전업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뭐 8시간, 9시간씩 여러 명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커피를 5잔씩 그 생활을 한 2년 동안 했대요. 엄청난 집중을 하면서 정신을 깨우고 뭐 식사나 제대로 했겠어요? 불규칙하게 먹었겠죠. 그 상황을 2년 정도 지나가 버리니까 30대의 위가 60대의 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60대에서도 일반적인 60대가 아니고 문제가 생긴 60대의 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점막을 깎아내렸을 때 우리 위는 버티지를 못해요. 다 변형을 일으키고 문제가 생긴다. 당연히 증상은 쓰리고 따갑고 역류하고 이 60대들이 앓는 그런 현상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완벽히 60대의 위가 돼버린 거예요. 위장의 점막을 커피가 어떻게 말려버리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커피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카페인, 클로로겐산, 탄닌, 산, pH가 위장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위장의 산도는 pH 1, 2로 금속을 녹일 정도의 산도예요. 굉장히 산도가 강해. 그렇지만 커피도 산도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먹으면 고기가 좀 소화가 된다. 좀 소화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산성이 있어서 소화제 기능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 자극 역시도 위를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이 탄닌 같은 자극성 물질이 또 소화제 같은 기능을 해요. 우리가 소화제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대부분의 소화제는 자극이에요. 위를 건드려서 움직이게 만들어서 위의 활동성을 높여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위장병에 고춧가루를 먹지 마라, 캡사이신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중에 파는 소화제 성분들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캡사이신이 들어있어. 결국 소화제든 이런 커피든 자극을 줘서 소화를 시키는 요소들은 근본적으로 위 점막을 손상시키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가 된다고 해서 그게 소화가 되네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소화제의 폐해를 잘 알고 드시라. 커피가 소화가 된다고 커피를 먹고 있으면 안 된다. 커피에 카페인과 클로로겐산과 이 산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위 점막의 점액 분비를 줄여버려요. 점액이 분비되지 못하게 억제시켜버리는 동시에 위산 분비를 자극을 시켜.
위산은 늘어났는데 위가 이렇게 있으면 위산은 더 늘어났는데 위 점액 분비는 차단이 됐어. 그러면 깎여 나가면서 표면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저널 오브 가스트로엔테롤로지 리뷰 논문에 따르면 카페인과 커피 유래 산성 물질은 위산 분비를 2에서 2.5배 증가시켜요. 그리고 동시에 점액세포의 분비 기능을 억제한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커피를 조열, 건조하고 열을 유발하는 식품으로 분류를 해요. 이 조열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촉촉함, 윤택함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세제의 역할을 생각하면 돼요. 프라이팬에 이렇게 기름이 묻어 있어. 이걸 그냥 물로 씻으면 안 씻기잖아. 그럼 뭘 사용해요? 기름을 닦아내는 세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기름을 녹여버리잖아. 이걸 싹 닦아내면 그 기름이 녹아서 이렇게 벗겨지잖아. 똑같아요. 커피가 그 역할을 합니다. 유분을 제거를 하고 표면을 긁어내는 역할을 해요. 위산에 의해서 점막이 깎였어요. 그리고 위산이 많이 분비되었기 때문에 위에 움직임이 늘어나. 이 자극에 의해서 위에 연동운동, 꿈틀꿈틀하는 연동운동, 즉 위에 압력이 높아지고 위 표면에 점막이 사라지고 위가 얇아져서 얘는 자극에 더 민감하니까 더 세게 움직여요. 평상시보다. 아, 아프다, 힘들다, 따갑다 이러면서 위를 굉장히 강하게 수축을 시킵니다. 이 수축이 됨과 동시에 위의 움직임이 늘어났고 위와 식도 사이에는 위식도 간략근, 위의 내용물이 역류하지 못하게 이렇게 조임근, 항문 같은 이런 조임근이 있어요. 요것 때문에 위산이 위로 올라가지는 못해. 위는 위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있잖아요. 쇠를 녹이는 강한 위산이지만 위 점막이 그 위산에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위산이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요 식도 내부에는 이런 점막 부분이 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산이 올라왔을 때 얘들은 버틸 수가 없어. 손상이 일어나. 이렇게 헐어버린 거예요. 위로. 커피가 위 점막 깎아내렸죠. 그리고 위에 자극을 줬죠. 그리고 위산이 많아졌지. 그리고 위에 압력을 높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사카 대학에서 2016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커피를 먹으면 30분 이내에 위식도 관략근이 이완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총체적으로 뭘 의미하겠어요? 역류를 유발하게 되어 있다. 독한 역류를 유발하게 되어 있다. 점막 깎았지, 위장 압력 높였지, 여기 이완시켰지, 결과로 쭉 짜서 위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도가 타들어간다, 가슴이 아프다, 신물이 올라온다, 목구멍이 막힌다, 기침이 나온다, 위산 역류 증상이 총체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제가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점막을 보존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으로 커피를 먹게 되면 이거는 그냥 얇아져요. 예외 없어요. 아까 제가 예로 든 그 30대는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깎아 먹은 거고, 하루에 한 잔 먹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 깎여 나가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와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카페인을 안 먹기로 했어요. 비카페인 커피를 먹고 있어요. 저 잘하고 있죠. 커다란 오산입니다. 이 카페인을 제거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느냐? 별 도움이 안 돼. 카페인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없으면 괜찮겠거니 하잖아요. 나머지 애들도 만만치 않아. 이 탄닌과 산, 이 결국 위점막을 깎아내고, 카페인이 없어서 얘가 비슷한 역할을 또 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있어. 이 카페인을 커피에서 분리해내기 위해서 화학 공정을 거쳐 화학 약품을 쓴다는 거죠. 그 화학 약품이 잔류되어 있어요. 소량이지만. 소량이어서 괜찮다고 허가를 받았지만 무서운 일이죠. 몸에 좋다고 카페인 빼낸다고 화학 제품을 썼어. 그게 또 위에 자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비카페인 커피, 결코 커피보다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커피는 먹고 싶고 하나의 또 대안으로 찾는 게 있죠, 사람들이. 커피에 우유를 타면 좀 낫지 않을까, 부드럽지 않을까, 우유 이거 얼마나 좋아, 이 점막을 보호해 줄 것 같아. 그리고 프리물런, 믹스 커피, 왠지 이 아메리카노는 독할 것 같고 거기다가 조금 믹스를 넣으면 맛도 좀 달달하고 부드러워. 설탕도 들어있고 요게 더 낫지 않을까, 느낌도 부드러워. 이렇게 생각하고 요거는 당 보충 용도로도 먹기도 해요. 아침에 믹스 커피 한 잔 먹으면 뭔가 커피의 카페인과 이 당의 조화로 뭔가 힘이 생기잖아. 근데 이게 위장이 약한 사람한테 그냥 커피 먹는 것보다 더 안 좋아. 일단은 카페인과 이 클로로로겐산 이런 거의 작용은 똑같겠죠. 들어있을 거 다 들어있으니까. 점막 깎아내고 위 압력 높이고 식도 관략근 이완시켜서 역류를 시켜버려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우유 그리고 크림, 이게 또 희한한 역할을 해요. 끈적끈적하고 이런 것들이 커피랑 섞여서 여기에 들러붙어. 위 안에 들러붙어서 위를 뻑뻑하고 끈적끈적하게 만들어버려요. 굉장히 불쾌한 감각을 유발하기 시작합니다. 위가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 요걸 먹었을 때, 라떼랑 요 믹스 커피를 먹었을 때 뭐가 생기냐면 울렁거린다 그래요.
울렁거림, 미식거림 이런 게 잘 생겨요. 이게 뭐냐면 한방적으로 요걸 담음이라 그래. 담음. 뭔가 끈적끈적하고 지저분한 뭔가가 위 속에 남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탈취분유나 우유랑 카페인이랑 섞이면서 찐득찐득한 불쾌감을 유발하는 물질이 이렇게 코팅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크림도 마찬가지고 이건 다 비슷한 역할을 해요. 이 두 개가. 그래서 커피보다 더 소화력 저하를 만들고 기분 나쁜 트림이 올라오고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달달하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당을 넣어놨겠죠? 설탕을 넣어놨겠죠? 당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혈중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에너지가 나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뇌도 당이 들어가니까 잘 작동하는 것처럼 느끼고 한데 갑자기 달달한 게 액체 상태로 빠르게 들어오니까 몸에서는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겠죠. 그래서 당의 스파이크가 만들어져요. 혈당이 쫙 올라갔다가 인슐린이 딱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그러는데 기분이나 에너지가 쫙 올라가다가 갑자기 저혈당 증세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피로, 무기력, 기력 저하 이런 게 나오겠죠. 저혈당 증세니까 혈당이 부족한 현상으로 갑자기 기운 저하, 배고프고 허기지고 힘 빠지고 맥을 못 쳐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또 뭘 하겠어? 커피 먹고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 당이 부족해 하면서 달달한 걸 찾게 돼. 디저트. 난 당 보충해야 돼. 막 먹는 거야. 달달한 거. 먹으면 또 올라가. 슉 올라갔다 또 어떻게 되겠어요? 뚝 떨어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 인슐린이 고갈이 돼버려요. 췌장이 이걸 버틸 수가 없어요. 계속 써버리면 나중에 인슐린이 안 나와. 그게 뭐예요? 혈당 조절 안 되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커피에 심각한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럼 커피 안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쉽게 끊어지지가 않죠.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중독이 발생을 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이걸 끊어낼 수가 있고 중독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기에 이걸 끊어내기조차 어려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에서 아데노신이 들어갈 수용체에 대신 들어가서 속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로한데도 불구하고 아데노신 수용체가 피로를 인지하지 못하게 아데노신 자리를 카페인이 차지해버려서 피로를 못 느끼게 됐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뇌는 아데노신이 이렇게 많은데 왜 피로 반응이 나타나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용체가 부족한가 봐. 그래서 수용체를 막 늘리기 시작해요. 수용체를 늘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전에는 커피 한 잔 마시면 하루 종일 말똥말똥했어. 그런데 수용체가 많아졌으니까 수용체가 이렇게 있어서 전에는 커피 한 잔만 먹어도 이렇게 수용체가 작동을 하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수용체를 자꾸 늘려 얘가. 그러면 전에 한 잔으로 됐던 게 이제 두 잔, 세 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카페인이 딱 차지를 해버려야지 그 피로 물질 아데노신이 이 수용체랑 결합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용체가 늘어나는 몸의 변화까지 유발해버렸다는 거지. 몸의 구조를 바꿔버린 거예요. 커피를 계속 집중적으로 넣으니까 몸이 시스템을 바꿔버렸어요. 자기도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왜 이렇게 내 몸에 많이 떠돌고 있지? 왜 작동을 안 하지? 라고 해서 수용체 숫자를 늘리는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몸이. 이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눈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사물을 눈으로 가장 많이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눈을 딱 가리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감각기관이 눈의 기능을 대체하기 시작해요. 귀가 예민해지고 후각까지 잘 느껴지고 촉각까지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왜? 우리는 세상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시각이 막혀버리니까 다른 감각기관이 더 예민해지고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뇌도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카페인으로 자꾸 덮어버리니까 감각기관 자체의 민감도를 계속 높여버리는 거예요. 개수를 늘려버리고. 단순히 커피 한 잔 먹었을 때 그 물질에 의해서 내가 중독이 생기거나 아니면 당에 중독되듯이 기호식품으로 이렇게 중독되는 게 아니고 몸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중독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 대부분 기분이 좋아진다, 기분이 업된다 이렇게 느끼는데 커피가 도파민 분비를 자극을 해요. 대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극을 줘서 도파민 분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도파민 분비는 어떤 쾌락을 만들어내고 기분 좋음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지속적인 기분 좋음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거의 운동이나 좋은 습관 이런 것들 우리가 몰입해서 뇌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긍정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는 지속 가능하고 굉장히 대량의 도파민을 문제없이 시스템상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커피는 즉각적이고 짧고 얕고 자극적이게 분비가 돼요. 이거는 하나의 어떤 마약이 작용하는 것처럼 약한 수준의 마약처럼 작용을 해요. 그래서 반짝 기분 좋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걸 카페인을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뇌가 이거 뭐지? 왜 자꾸 이 신호가 들어오지? 하면서 뇌의 기본적인 도파민 분비량 전체를 줄여버려요.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요?
기분이 우울해진다는 거지. 평상시에 기분 좋을 만한 상황에서도 기분이 업이 안 돼. 그러면 왜 이러지 하면서 기분 좋게 하려고 커피를 대량으로 마시기 시작해요. 커피를 마시면 마실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커피 없이 의욕이 나지 않고 기력은 점점 떨어지고, 아침에 상쾌함은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커피를 마셔야지만이 생기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사람들 다 그러고 있어.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는 좀 신기한 광경이에요. 그 테이크아웃 커피에 줄 서서 출근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들고 가. 나는 뭐 참 요즘 사람 같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이상한 풍경이에요. 저걸 굳이 돈 주고 저렇게 열심히 먹을 필요가 있을까? 그 커피를 먹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없이 못 산대요. 아이고 이거 뭐지? 이거 마약처럼 사용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즉 커피는 피로를 가려버리는 마취제에 불과한 거고, 계속 마시다 보면 피로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피로 물질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될 때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덜 피곤하고 싶어, 깨어있고 싶어, 각성되길 원해, 더 많은 각성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더 많은 각성은 결국 피로를 또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로에 피로가 쌓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버드대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피로 관련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고 뇌 분비계의 복원력이 감소하며 기억력과 집중력의 기본 성능 자체가 저하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한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몸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몸이 카페인이 늘 투입되는 그 상황에 맞게 몸이 변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카페인이 들어와서 작용하고 내 몸에서 빠져나가고 내 몸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개입해서 시스템을 바꾸고 유전자까지 바꿔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커피에 중독된 삶을 살다 보면 결국 두통, 짜증, 피로, 무기력, 우울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지속된 커피 때문에 그런지를 잘 몰라요. 그냥 삶의 활력소, 커피는 좋은 거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커피를 마셨을 때 이게 몇 시간 동안 몸에서 유지되냐면 투입된 카페인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6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2시에 커피를 마셨어. 그럼 8시에 내 몸에 잔류하는 카페인의 양은 50%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즉 오후 점심 먹고 먹었던 커피가 밤에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카페인은 뇌파를 얕게 유지하면서 깊은 수면을 방해를 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막고 몸이 회복되는, 세포가 회복되는 기전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커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커피가 어떤 형태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이 커피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어 놨을까요? 커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예요. 왜? 사람들한테 가장 팔기 좋은 제품이 뭔지 아세요? 중독을 일으키는 제품들이에요. 설탕이라든가 달달한 음식들, 그리고 커피, 그리고 심한 단계에서는 마약 중독. 중독되는 제품만큼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없어요. 커피나 담배처럼 합법적으로 판매하면서 사람들의 건강은 해치지만 판매가 허용된 이런 제품들, 중독의 영역에 속하는 제품들은 개인이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서부터 탈출을 하려면 똑똑해야 되고 본인의 의지가 강해야 되고, 이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그 중독의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관리가 돼야 됩니다. 남들이 다 먹든지 말든지 나는 안 먹을 수 있어야 돼요. 환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 같이 커피숍 갔는데 멀뚱멀뚱 나만 커피 안 먹고 있으면 난 뭘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안 먹을 수 있어요. 커피를 안 먹고 물 한 잔을 먹더라도 그걸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커피를 안 먹게 되면 다른 종류의 차들도 있구나 하고 대안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커피를 밀어내야 됩니다. 내 삶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단호하게 안 하면 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직원들도 커피를 마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끊을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해보면 다들 힘들어해요.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사실 그런 대안보다는 그냥 안 하는 거는 안 해야 된다 주의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안으로 커피 대신 먹을 수 있는 것들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 꼭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커피를 밀어내야 된다. 내 삶에서 커피를 밀어내고 시스템을 재건해야 된다. 내 몸의 수용체를 다시 살려줘야 된다. 카페인이 점령하고 있던 그 수용체들, 그리고 그 개수가 늘어난 수용체를 줄여야지만이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게 됩니다. 몸을 재건하기 위해서 커피를 얼마간 끊어야 되나? 오랜 기간 끊어야 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한 3개월 정도 안 먹어야지만이 인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는 안 먹을 수 있어요. 그 뒤로는. 그런데 피로 시스템이나 몸에서 이렇게 중독 성향이 3개월 이내에서는 계속 그걸 선호를 해요. 커피 냄새만 맡으면 기분이 좋고 다시 뇌가 그걸
가져가려고 자꾸 신호를 보내요. 3개월만 딱 한 모금도 안 마시면 그 다음에는 없어져 버려요, 그게. 그래서 간단해요, 모든 것은. 반복해서 안 하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원래 제가 커피를 대신해서 뭔가를 이렇게 제시하고 싶지는 않아요. 안 해야 될 걸 안 하면 거기서 끝인데, 일반 환자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모임을 했을 때 차 한잔 마시러 갔는데 내가 대신해서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청 많이 물어봐요. 뭘 먹어야 되냐. 그런 경우에 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이 녹차나 홍차 쪽으로 넘어가요. 여기도 카페인이 들어있고 유분을 깎아내는, 점막을 깎아내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비슷해요. 속이 쓰리게 돼, 계속 먹게 되면. 이 홍차나 녹차 문화가 고기를 많이 먹는 문화권에서 발달을 했잖아요. 몸 안에 기름을 많이 주입을 하고 음식 자체를 기름지게 먹기 때문에 위가 무거워져 있어. 찐득찐득해. 그 기름을 좀 씻어내야 돼. 그래서 고기 먹고 이런 거 먹고 하는 문화잖아.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권에 비해서 고기를 많이 먹지 않고 위 점막이 또 김치 같은 거 먹어서 얇아져 있는 상태에서 빈속 이런 거 먹잖아. 그러면 깎여 나간다, 똑같이. 그래서 다른 나라들 뭐 이런 문화권에 이런 것들을 먹는 문화권 흉내를 내다가 더 문제가 생긴다. 이쪽으로 피하면 안 돼요. 커피의 문제점을 100%는 아니지만 한 60, 70%를 가지고 있어요.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은 곡류예요. 곡차, 뭐 현미 녹차 이런 것도 괜찮고, 미숫가루, 콩가루 뭐 이런 것들 다 조합이 돼서 여러 가지 곡류를 빻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먹어보면 순해요. 그리고 좀 다양한 곡류로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곡식가루보다 혈당을 올리는데 좀 덜 영향을 줍니다. 제가 지인들이랑 커피숍 갔을 때 선택하는 거예요. 위장에 영향을 주지를 않고 위장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유자차, 물론 여기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좀 당에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카페인이나 이런 종류의 나쁜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장 추천하는 차는 둥글레, 우리가 한자로 이걸 옥죽이라 그래요. 옥처럼 이렇게 촉촉한 형태의 대나무, 좋은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막을 깎는 게 아니라 점막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몸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문제가 안 되고 맛도 구수하니 좋아요. 그리고 차로 물만 먹는 게 아니라 그 건더기 건져서 이렇게 씹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요 300단, 300환에도 옥죽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용물 중에 옥죽이라고 들어있는 게 요 둥글레입니다. 제품에도 넣을 정도로 이 진액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 말고 과일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상시에 좀 식후에 뭔가 허전할 때 차, 커피 이런 걸 먹는 것보다 과일을 먹음으로 인해서 풍부한 진액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일은 과유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과일의 성향이 자극적이지 않고 즙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몸에 진액을 해치지를 않고 진액의 양을 늘려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과일을 드시는 게 또 도움이 된다. 특히 무화과, 이거 아주 좋습니다. 먹어보면 너무 자극 없이 부드럽고 몸을 윤택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저도 좋아하고. 과일도 당을 걱정을 해서 좀 제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자연당이에요. 자연당. 인공당이 아니고 정제당이 아니잖아요. 과일 안에 당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조합이 돼 있고 먹어도 급격하게 올리지도 않고 일반적인 정제당이랑 쓰임이 달라요. 흡수되는 정도나 이런 모든 게 다릅니다. 이것까지 제한하면서 당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과일을 먹어서 혈중에 올라가는 당은 몸에 절대 나쁘게 쓰이지 않아요. 당이란 것은 몸에 해로운 게 아니고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데 우리가 정제 탄수화물이나 당을 쉽게 올리고 당만 올리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거지, 이런 자연당은 내가 운동을 할 때 충분히 빠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정 걱정이 된다면 운동 후에 혹은 먹고 운동하고 몸을 쓰면 돼요. 그럼 빠르게 뇌가 가져가든 근육이 가져가든 다 가져가 버려요. 혈중에 남아있을 시간이 없어. 짧아요, 얘는. 커피에 오랫동안 중독되어 있는 분들은 커피를 끊게 되면 단 하루를 못 버티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힘들어해요. 한 3일 정도 버티지만 또 먹게 되고, 일주일 참았지만 한 잔만 하면서 일주일에 한 잔은 내가 차라리 그냥 먹을래, 이렇게 힘들 바에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완전히 끊어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환자들 보면 꼭 그렇게 해요. 정말 이렇게 빌어. 원장님 진짜 제발 부탁입니다. 딱 한 잔만 먹을게요. 일주일에 한 잔, 한 달에 한 잔만 냄새만 맡으면서 먹으면 다 뱉을게요. 막 온갖 얘기를 다 해. 얼마나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할까. 내가 금지시키면서도 좀 미안하고 그래요. 근데 그 시간이 힘들지만 결국 내가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내 몸에
기가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혈이 늘어나고 혈액순환이 다시 재건되고 뇌혈류가 잘 돌아가게 되고 심장이 펌핑 능력이 좋아지고 피로를 제어할 수 있는 내 몸의 시스템이 복원이 됐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저는 아침에 눈이 떠지고 자동으로 그리고 아침에 절대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고 아침부터 에너지가 쭉 올라가요.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식후에 피곤함이 없고 어떤 운동을 해도 충분히 2시간 동안 버텨냅니다. 커피 같은 거 먹지 않아도 소화가 정상적으로 잘 되고 감정이 이런 일중 변화가 거의 없어요. 잔잔해요. 아침부터 기분 좋게 딱 시작을 해서 쭉 갑니다. 감정 기복이 별로 없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커피를 먹게 되면 아마 감정선이 불안정해질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제 몸에 테스트도 안 해요. 카페인 관련해서는 아예 제 몸에 근처도 못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카페인 중독에서 벗어났을 때 수면의 리듬이 만들어지고 밤에 심장이 안정되게 뛰면서 잔잔하게 깊은 수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커피에 대한 중독을 벗어난 게 아니고 내 몸의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외부에서 주입되는 각성제 그리고 커피에 의존되어 있는 내 몸의 시스템 체계가 다시 뜯어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재건되는 데까지 꽤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3개월, 길게는 6개월 걸릴 수 있겠죠. 그게 재건이 됐을 때 제대로 돌아간다. 내 몸이 원래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된다. 커피로 가려져 있던 시스템이 이제야 수면 위로 정상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진짜 나예요. 커피 먹어서 힘나는 나는 내가 아니야. 커피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커피에 거의 노예가 된 거지. 그 노예의 주인은 누구냐면 커피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 커피 파는 사람들한테 종속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어떤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피를 먹고 있어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 생리 전에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든가 그럴 때 몸의 컨디션이 나빠져요. 그럴 때 커피를 먹으면 좀 안정이 되고 힘이 나고 패턴이 좀 회복되고 그리고 뭐 또 어떤 사람은 두통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커피를 먹으면 좀 머리가 맑아지더라, 개운해지더라 이러면서 커피를 거의 어떤 약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시스템상에서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두통, 생리통 뭐 이렇게 나타나는 반응들을 그 커피로 덮어버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안 먹었을 때 나타나는 그 반응이 진짜예요. 그 반응을 어떻게 개선을 시킬 거냐 그때부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생리 전 증후군도 마찬가지로 수면 리듬 그리고 운동, 식사 이 생활의 리듬을 회복했을 때 충분히 혈의 흐름이 좋아져서 좋은 패턴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뜯어 고치는 거는 너무 힘들잖아. 내 삶을 많이 바꿔야 되잖아. 귀찮은 거지. 그래서 커피 먹으면 좀 나으니까 이걸로 버틴다 이렇게 하는데 내 삶의 리듬이 깨져서 생기는 그 문제는 정말 나중에 누적이 되면서 내 몸 장기 곳곳을 데미지를 입혀요. 그래서 큰 병이 나서 수술을 하는데 그게 그것 때문인지 모르는 거지. 뒤로 밀어넣은 게 그렇게 터지는 거를 그거랑 연관을 안 시켜요. 근데 몸은 계속 신호를 줘왔던 거예요. 매달 매일 주는데 무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내 증상이나 내 피로나 이런 걸 자꾸 감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직면해야 돼요. 내가 왜 피로할까? 내가 덜 쉬어서 그런 걸까? 잠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 내가 좀 잘못된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원인을 찾아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을 해야 돼요. 덮고 가린다고 없어지는 문제들이 아니니까 다 그냥 오픈해가지고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오래 걸리고 쉽지 않지만 꾸준히 리듬을 바꿔 나가서 그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 그걸 지속을 해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커피가 먹고 싶어. 커피 먹을 일이 있어. 그 상황에서 대체제는 뭐가 있을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뭐가 있을까? 내가 당장 커피를 끊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도 좋지만 어차피 잘 못 끊을 걸 알아. 그러면 한 번만 실험해 봅시다. 지금 이 시간 후에 내가 마실 커피를 대체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걸 행동에 한 번만 옮겨보세요. 그게 꽤 괜찮은지 쓸만한 방법인지 내 기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늘 선택하는 커피가 아닌 다른 걸 선택했을 때 그 느낌이 어떤지 그걸 한번 경험해 보면 조금 다른 생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하나의 행동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니까 이걸 어떻게 끊어 라고 거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 하나의 실험, 단 한 번의 선택 이런 걸 해보면 됩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 정도 실천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자기 효용감, 내가 대안이란 걸 선택할 수 있구나. 그리고 꽤 괜찮은 선택, 좀 나쁘고 해로운 것 말고 다른 선택도 할 수 있구나. 자기 자신감이 생겨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실험해 가는 거죠.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기비책에 이어서 위전보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름을 보면 아실 수 있겠죠. 위전보. 위장 점막 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드셔보시면 액상으로 되어 있고 하루 한 포 드시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막이다. 점막이 건강하고 충분히 두껍게 형성되어 있으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위염이든 위축성 위염이든 장상피화생이든 위장에서 발생하는 질환들은 전부 점막의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점막 회복에 초점을 두고 출시한 제품입니다. 위전보는 제 자식 같은 제품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위장을 주력으로 진찰해 왔고 그 노하우로 출시된 위장을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제품의 의도가 늘 그렇듯이 바로 먹었을 때 반응이 나오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히 행했을 때 변화해가는 점막의 상태, 그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최근 드신 분들의 후기에서 반응들이 좀 빠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좀 빨리 나오겠죠.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제품이니까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시작해서 하루를 쌓아 나가서 결국에는 그게 쌓여서 몸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거 괜찮습니다.